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어젯밤 자신들이 마련한 예산안을 정기국회 종료 직전에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장은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습니다. 오늘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시도한다면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늘부터 여야 대치 상황은 더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날치기 처리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도 해산하지 않고 국회에 남아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국회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일가족의 흉기로 공격을 하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를 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은 단 2분 만에 이뤄졌고 1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미사일 관련 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향해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 약속을 지키라고 다시 압박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 연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된 34살의 핀란드 마린 총리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승인 투표를 통과한 뒤 마린 총리는 내각의 19개 장관 자리 가운데 12곳에 여성을 임명했습니다. 512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이 어젯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3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장은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습니다. 네, 한국당은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또 임시국회가 열려서 이 선거법 개정안, 또 검찰 개혁안이 상정이 될 예정이라서 여야가 더 격하게 대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어제 처리가 된 내년도 예산안,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일 만입니다. 512조 원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어제 오후 8시 38분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239개 본회의 안건 중 231번째였는데 예산 부수 법안들에 앞서 예산안이 먼저 상정된 겁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수정안을 토론에 붙일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는 이어졌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야사당의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이 상정됐고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본회의 속개 28분 만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있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치기 예산 불법 등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장 단상 앞에서 시위한 뒤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본회의는 1시간 15분 뒤인 오후 10시 반쯤 속개됐습니다. 한국당 항의에 충격을 받고 병원을 찾은 문 의장을 대신해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이 상정되자 한국당 의원들이 잇따라 토론에 나섰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5분 동안 토론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입법부 치욕의 날로 규정하고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위헌이고 원천 무효라며 문 의장은 탄핵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 법안 통과를 다음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협상은 여전히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시작될 1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상황을 더
주시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의는 그동안 미루어졌던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검찰 개혁 이런 거 관련한 법안을 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집중할 방침임을 밝힌 겁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맞서 오늘부터 나흘간 쪼개기 임시국회를 진행한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습니다. 임시회의가 다시 시작되니까 본회의를 어느 때 열 건지 이런 것부터 결정을 해야 되겠죠. 바로 열 건지 아니면 뭐 하루 이틀이라도 두고 열 건지 이런 문제들은 좀 판단하면서. 또 민생 법안을 비롯해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부수 법안도 상황을 보면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날치기 처리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에도 해산하지 않고 국회에 남아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연결합니다. 이상엽 기자,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 나가 있죠. 지금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네,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제 뒤로 보이는 회의장 안에 있습니다. 본 회의가 끝난 뒤에도 예산 날치기, 세금 도둑 등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한국당에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을 날치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네, 한국당은 여당과 2, 3, 4중대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은 위헌이고 원천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한 겁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문인상 국회의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파에 부역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정치 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엽 기자, 20대 정기국회는 어제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미뤄왔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본격적인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일까요? 네, 먼저 한국당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2대 악법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임시국회에서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어떻게든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통해 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새벽 한국당 의원들 앞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새벽 1시쯤 입장을 냈습니다. 여당과 일부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저들이 날치기한 건 예산안이 아니라 민주화 민생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국민열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의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됐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의회주의가 파괴됐고 법치가 무너졌다. 집권 여당과 이중대 군소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한국당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숨을 걸고 결연히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JTBC 이상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처럼 강대강 대결을 벌이기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제 다행스럽게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눈물이 여론을 움직였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서복형 기자입니다. 스쿨존 사고로 아들을 보낸 후 벌써 여러 번 국회를 찾았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엄마 아빠는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규정법률안 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하준이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어린이 안전법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다른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인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죠. 법원이 어제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기소 이후에 진행된 검찰의 추가 수사 내용이 당초 공소장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하지만 2달 뒤인 11월 법원에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표창장을 위조한 날짜와 장소, 공범, 위조 방법과 목적을 다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날짜와 장소, 공범, 위조 방법, 목적 중 하나라도 같다면 범죄 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모두 변경돼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또 검찰의 시간 끌기를 지적하며 정 교수에 대해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가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검찰이 정 교수 변호인 측에 기록을 다 복사해주지 않는 등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추가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법안들이 순서대로 상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가운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처리가 다가오면서 검찰과 경찰이 국회 여론전으로 또 한 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각자 의견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수사권 재조정 관련해 국회에 낸 최종 의견서입니다. 검찰은 수사 지휘가 없어진다 해도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형 재난 사건, 선거 사건 등의 수사 공백이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핵심 중 하나는 수사 종결권입니다. 현행법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 어떤 의견으로 넘길지까지 검찰이 지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면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그 이유와 사건 기록만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이 권리를 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고 영장 집행 등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법을 어긴 건 없는지 검찰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도 국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있어도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검사가 60일간 기록 검토 후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또 검사가 여전히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 장치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안 넘길지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총평에서 특권의식과 조직 이기주의가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하면서 북한에 제재를 더할 수 있다는 압박을 했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북한은 또 군사적인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한 번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러 외무장관 회담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속 이행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Said there wouldn't be long-range missile tests, nuclear tests. All of those are commitments that we are very hopeful that the North Koreans will continue to abide by. 북한의 비핵화와 밝은 미래를 위해 미러가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거론했습니다. 양국 공조를 강조하며 연말 시한을 앞둔 북한의 압박에 견제와 경고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읽힙니다. 또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미사일 관련 최근 상황이 이번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 사안도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추진되던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관련 논의가 미국 주도의 북한 미사일 관련 회의로 대체된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는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에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회의 무산과 관련해선 미 상원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을 위해 싸우는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내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34살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된 핀란드의 마린 새 총리. 의회 승인 투표를 통과해서 총리 자리에 공식적으로 올랐습니다. 곧바로 내각 인사를 했는데 19개 장관직 가운데 12개 장관이 여성입니다. 안태은 기자입니다. 핀란드 제1당인 사회민주당의 산나 마린 의원. 현지 시간 10일 의회 승인 투표를 거쳐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올해로 34살, 세계 최연소 총리입니다. 의원 200명 가운데 99명이 찬성했고 70명은 반대했습니다. 마린 총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We want Finland to be a country where every child can become anything and everyone can live and grow old safely and happily. 그러면서 핀란드는 유럽연합과 전 세계에서 활동할 것이고 안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린 총리는 바로 내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19개 장관 자리 가운데 12곳에 여성을 임명했습니다. 또 젊은 한 사람으로서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활동은 계속하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I think that I'm an individual, a person, a real person also, even though I'm a prime minister. So I won't change the way I behave. Of course, I have to be careful what I say. 시민들은 젊은 총리를 환영했습니다. I'm proud that we have a young female prime minister. I think that's a good thing and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sure. 20대 초반부터 정당 정치 활동을 시작한 마린 총리는 2012년 시의원으로 선출됐고 2015년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교통 커뮤니케이션 장관을 맡았습니다. 마린 총리는 오는 12일부터 이틀 동안 벨기에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 국제무대에 처음으로 데뷔합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마감 기한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오는 15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를 한 시점이고 이전에 뭔가 결정이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세 부과가 연기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재승 기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연일 긍정적인 전망 또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추가 관세를 연기한다는 것은 미중 양국이 당분간 무역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낙관하기는 이른 게 당장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1,565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들의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12월 15일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하는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이슈가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민주당이 현지 시간 10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일부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광기라며 탄핵 소추안 공개를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탄핵안은 이번 주 안으로 법사위 투표를 거치면 다음 주에 하원 전체 표결을 밟게 됩니다. 다만 탄핵이 되려면 최종적으로 상원 표결에서 제적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를 대체할 새 무역협정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게 있다고요? 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 재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에 나프타를 대체할
북미 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안은 지난 6월에 멕시코 의회만 통과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미국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노동과 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하자 캐나다 역시 미국 의회와 박자를 맞추겠다며 비준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에는 미국 민주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수정안이 세 나라 의회의 비준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이어서 프랑스 총파업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제2차 총파업 대회가 열렸습니다. 엿새간 이어진 철도 파업에 더해 이번엔 정유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했습니다. 전국의 철도 운행률은 20%에 불과하고 정유노조들도 파업에 가세해 기름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집회를 중단시킬 만한 마법 같은 발표는 없을 것이라면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스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23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1박 2일 일정인데 이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와의 단독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예산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으며 만약 축소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축소 조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04년 입당했다가 얼마 뒤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복당 여부는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기업 가운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곳은 587곳이었는데 평균 매출은 2,315억 원, 매출을 모두 합하면 134조 원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5대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벤처 1,000억 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재계 2위, 또 매출액은 4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61개 나라 가운데 58위였는데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 부분에서 어떤 진전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금 협상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노조가 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66%의 찬성률이 나왔고 이제 언제 어떤 수위로 파업을 할지 정할 예정인데요. 보통 80에서 90%대였던 찬성률이 이번에는 좀 낮게 나온 점 등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마약류를 해외에서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나 회장은 식약처의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상암동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마리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인근 공원으로 달아났습니다. 유해조수 포획단이 멧돼지가 달아난 주변 공원을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에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드론 박람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드론 제작업체와 교육기관 또 공공수요처들이 참여를 하고 체험 행사도 마련이 됩니다. 황제가 입었던 황룡포를 비롯해서 청나라 유물들이 전시가 됐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중국 선양고궁박물관과 함께 준비한 교류 특별전입니다. 내년 3월 1일까지 전시가 됩니다. 경남 고성의 내산리 고분군 발굴 조사 현장이 내일 일반에 공개가 되는데요. 해상교육의 중심이었던 소가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14개 나라에서 근무할 신임 한국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전달을 합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정식 임명이 된 이수혁 주미대사에게는 지금 북미 간의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0일 안에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연내에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매긴 1,600억 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2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1심에서는 71억 원에 대해서만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낮 동안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되면서 공기질은 더욱 탁해지겠습니다.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치솟겠습니다. 오늘 약하게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북부 지역에, 낮까지 그 밖에 중서부와 영남 서쪽 내륙에 5mm 정도 오겠는데요. 역시 양이 많지 않아서 먼지를 씻어내긴 어렵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 13도, 대구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부분 최고 10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말 동안 중부지방 곳곳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전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범행 5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식당에 들어간 지 2분 만에 3명을 찌른 뒤 곧바로 빠져나와 달아났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1분 뒤 다른 남성이 나와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곧이어 또 다른 남성이 도망치고 처음 식당에 들어갔던 남성이 뒤쫓습니다. 손에 흉기를 든 이 남성은 58살 A씨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쯤 대전 동구의 한 식당에서 A씨가 식당 주인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47살 B씨가 숨지고 B씨의 남편과 아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범행은 단 2분 만에 이뤄졌습니다. A씨는 걸어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숨진 B씨와 예전에 함께 일했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범행 5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20분쯤 A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2분쯤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캠핑장 앞 도로에서 K7 승용차와 1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제설장비 보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4시 24분쯤 시작돼 약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불로 창고와 가림막 펜스, 집기류 등이 탔습니다. 창고 옆으로 주유소가 있었지만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6개월 동안 16차례 본교섭을 통해 연내 무분규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 원 인상과 성과, 경력금 150%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올해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내년도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국회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항상 이재정 대변인과 맞짱 토론을 벌였던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 있는 김연아 대변인을 라이브로 연결했습니다. 먼저 김연아 대변인과 몇 가지 질문 답변을 하고 이재정 대변인과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원내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안녕하신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을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겁니까? 네, 뭐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사실은 말씀해 있어서는 주시죠. 안 될 일이 일어났고요.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이렇게 여당과 군소 범여당 정당이 제1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예산안을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한 사례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본회의에 상정을 할 때는 법안의 내용들이 이렇게 출력이 돼서 책상에 놓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놓이지 않았고 예산안은 상당히 뒷부분에 있던 법안이 갑자기 앞부분으로 순서를 변경하면서 급속하게 상정이 되고 또 상정된 이후에 저희가 수정안을 내고 토론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다 묵살당하면서 20여 분 만에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할 수 있는지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저희 당 의원님들 어제 밤새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 개탄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이 왜 지난번에 199개 법안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느냐라고 의구심을 갖고 또 어떤 분들은 비판도 하셨을 겁니다. 네. 어제 바로 저희가 왜 그것을 신청했는지 드러났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전혀 공정하지 않는 국회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언제든지 저렇게 회의 안건을 바꾸고 또 어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어떠한 요인도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정회하셨습니다. 이건 내 맘대로 국회 운영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국회 운영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199개를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죠. 어제 저녁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협상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예산 삭감 내용을 갖고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자유한국당이 논의된 상황에서는 1조 6천억 원 감액까지 논의가 되다가 네. 마지막에 그 세부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불발하게 됐는데요. 일단 민주당과 또 군소 범여당 정당에서 이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량만 국회에서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기획재정부에게 임의로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는데요. 저희로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서 예산 심사를 꼼꼼히 해야 되는데 그 꼼꼼히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역할을 정부 부처에게 총액만 주고 알아서 감액을 하라고 하니 저희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합의가 불발이 됐는데요. 그랬다면 당초 정부가 올렸던 정부 원안이 상정이 돼야 됩니다만 법적 실체도 없는 4+1이 합의된 내용을 갖고 그냥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을 시켜버렸고 저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과 또 수정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정 법안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의무도 있습니다. 네. 저는 정치에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게 김연아 원내대변인의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 이재정 대변인의 얘기를 좀 잠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재정 대변인 답변을 좀 듣고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다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같은 모든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예산안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은 궁극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국회 예결특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던 당시까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예산안 협의에 접점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에 계속 지켜본 바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전제 조건이 패스트트랙 철회 그리고 개혁법안 철회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법안을 정치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데요.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형식적인 얘기, 그간에 있지 않았던 관행적인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면서 예결특위가 실질적으로 법정 기한 내에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종결된 이후에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우리 여당의 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협의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제 협의부터 시작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실기한 협의에 돌입한 상태에서 정기국회, 20대 국회 정기국회가 마지막 날 하루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인정을 한 채 협상에 돌입했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인정은 했습니다. 그것을 무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협상 지연 전략을 통해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개혁연대를 하고 있는 다른 야당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그저께는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원내대표 선출을 한다라는 그 시작의 시점까지는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많은 원망을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그런 지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어제 종일 보인 행태는 정기국회 마지막 시간이 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조차도 잠시 쉬러 가시겠다고 다녀간 네. 지도부께서 배고파서 식당에 왔다라고 하고 협상장에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정기국회가 만료되는데요. 사실 그 시간에 관련된 예산안이 상정되더라도 예산안 모든 부수법안까지 통과시키기에 절대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합의된 아까 금액을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협상에 돌입했던 당시에 전체 삭감 규모 이외에 나머지 협상을 다시 하겠다고 시작하면은 다시 예결특위를 여는 지난한 과정이 다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만 하더라도 제때 올리지 못했다는 비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예산 문제는 더더욱 어제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던 상황에서 그것을 방기한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실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심사할 알겠습니다. 그 충분한 시간에 대체 무엇 하셨습니까? 네, 예산안과 관련된 이재정 대변인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김연아 대변인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재정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정기국회에 통과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국회 때 그 기한을 넘긴 것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엄밀한 예산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가 엉터리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집권 여당의 아집이고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절차와 관련된 것인데요. 어제 다소 저희가 제안 설명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좀 소란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정회를 선포하시고 회의장을 정돈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재개하시는 게 의장님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어제 의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을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한 가운데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와서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거부하고 4+1 이런 실체도 없는 안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 하는 발언을 하고 갔습니다. 원래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 예산을 활용하고 특히 범여당과 야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동조를 한 것이고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두어야 하겠습니까? 국회 예산 심의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산이 하루 이틀 늦어지고 또 내용이 어떻게 삭감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국회라는 것을 둡니까?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절차를 거치라고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이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번 한번 패싱된 이런 절차는 앞으로 모든 법과 또 집권 여당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옛 문헌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발자국 함부로 내딛지 마라. 내가 오늘 내딘 발자국은 훗날 누군가의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오늘 이런 예산 폭권은 나중에 먼 훗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바로잡고 수정해야 합니다. 네, 김연아 대변인. 그런데 일각에서는 말이죠. 결국 한국당의 완패다, 전략의 실패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략이 있었죠.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또 수정안의 제출, 그것에 대한 토론, 저희가 갖고 있었던 합법적인 저항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누가 막았습니까? 저희의 전략 실패는 저는 전적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님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사상 최악의 국회의장입니다. 이렇게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집권 여당을 편을 드는 국회의장 정말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고요. 지금 세간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본인 아들에게 해당 지역의 공천을 세습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 때문에 이렇게 집권 여당이 협조한다라고 하는 정말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항의하러 가면 몸이 아프시다고 계속 회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데 국회의장직을 계속 수행하시는 게 적절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정말 국회의장님 이렇게 국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야의 대치는 국회의장님이 70% 이상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 정도로 듣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얘기를 좀 해보죠.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경우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요? 저희는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또 여러 가지 반대 토론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저항을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런 법에서 보장된 저항조차도 의사진행의 방해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국회, 여러분들이 분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거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최대한 버텨서 저항을 하겠지만 정말 오늘 오후에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일까요? 쪼개기 임시국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이 쪼개기 임시국회인데요. 정말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출된 집권이 정부 여당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거의 독재에 가까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반칙입니다. 그리고 반의회주의고 반민주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에게 요청드립니다. 이런 쪼개기 임시국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 그다음에 토론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밤사이에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이 농성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까? 어떨 계획이신지요? 글쎄요, 저희가 뭐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저희의 의견을 수용해주고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마련해주고 저희와 협상에 임한다면 저희는 이렇게까지 농성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저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연아 원내대변인의 얘기는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리버스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저도 이제 총괄적으로 드리자면은 일단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그것도 이미 여러 날을 지나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통과된 전례를 만들었다는 것, 뭐 더 이상의 시간은 차치하고서라도 어제 날짜도 이미 많은 법정 시한을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국민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 또는 다른 개혁연대의 국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다른 것들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으로 형사 절차 안에 놓여 있는 자당 의원에 대한 특별한 조치, 그리고 또 개혁 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의 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어떤 부분은 단호하게 심사하고 그런 내역들이 있었으면 여당으로서는 정말 뭐 여당이라는 입장이 사실은 솔로몬 선택에서 친모 같은 입장일 겁니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시한이 정해진 예산안 협상에서는 늘 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신임 원내대표조차도 원내대표를 나서면서 했던 결기 있는 공약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받는 의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야기였고 나머지 민생법안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협상 가운데에서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개혁법안 철회를 제1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지금 아까 김연아 대변인께서 국회 절차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언뜻 들으시면은 정말 뭔가 제대로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후루룩 국회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냐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요약된 어떤 종이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출력된 종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단말기에 충분한 법안 설명이 있고요. 종이장은 뭐냐면 그것만 보고 투표하시면 국회의원 정말 월급도로 물려내야 됩니다. 종이장은 뭐냐면 법 하나당 몇 줄에 불과한 요약 해석입니다. 그것만 보고 투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대다수의 분들은 법을 충분히 심사한 세부 내역들을 다 살핍니다. 네. 미리 살펴오기도 하고 당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요약서가 없다고 결국은 본인들한테 설명도 안 해주고 투표를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토론의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12시가 다가오는 시점에 원안을 올려서 순서대로 토론이 돼도 12시까지는 마무리하지 못할 시점에 8개의 수정법안을 올리십니다. 그 수정법안의 내용 저희도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보니까 원안과 관련해서 숫자 하나씩만 다 변경을 합니다. 11월 3일. 그다음에 두 번째 수정안은 11월 4일. 어떤 건 11월 7일. 숫자 하나만 변경한 상태로 수정안이라고 해서 8개를 내고 토론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상 어제 자유한국당의 목적은 12시까지 어떤 것도 통과시키지 않고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은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들의 철회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예산안 처리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얘기를 해보죠.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 일단 어제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예산안 부수 법안 20여 개가 넘고 거의 30개가 다 됐는데요. 그 법안들 중에 4개 정도밖에, 4-5개밖에 통과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산안 부수 법안들 처리가 먼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민식이법 등등 해서 몇 개의 민생 법안은 통과를 했지만 나머지 민생 법안들도 시의를 다투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세승우씨 형제복지원 사건도 실질적으로는 법사위에서 잡은 채로 본회의에 올라와야 될 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통과된 어린이 안전법 이외의 법안들도 당의 상임위에서 곧 성숙해서 본회의로 부의될 예정인데 그것들마저도 결국은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20대 국회 통과가 막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문을 닫는 셈인 거죠. 그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필리버스터라는 절차의 원래적 취지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 그냥 절박함에 정말 국민적 수기를 바탕으로 한 무르익은 반대 토론이 아니라 방해하기 위한 반대 토론으로 필리버스터 권리를 남용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의 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대응들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대응입니다. 올해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나뉘지만 그래도 명분 있는 방식의 임시국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토론권은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하루짜리 국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지탄을 받더라도 정작 통과시킬 수 있는 법률안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더 늘리면은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통과시킬 법은 몇 가지 한 손가락으로도 이제 다
못 채웁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저토록 이야기하시는 토론에 대한 그런 주장이 있다면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말씀들에는 많은 국민들이 저희 지지자들 그리고 또 다른 야당들도 원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필리버스터 철회만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진위를 믿느냐라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 기간을 기다리고 또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주고 마지막에 문희상 의장님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의사하고는 관계없었습니다. 저희는 어제 협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할 시간도 이미 지난 거죠. 근데 문희상 의장님이 알겠습니다. 의장님의 입장에서 협상을 테이블을 마련하셨는데 우리는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정작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는 것을 안 이후에 우리 당 중진께서 국회의장님을 찾아가셔서 간곡하게 흡수를 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진행된 것이라는 점. 문희상 의장님이 특정 정당 편이라는 김연아 대변인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당 역시도 우리 당의 입장을 지지해주지 않는 문희상 의장님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검찰 개혁 예. 법안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연동률을 얼마나 할 것이며 어느 정도나 적용할 것인지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4+1 협의체에서 이 부분은 가닥을 잡았습니까? 아직도 쉽게 모아지지 않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뭐 숫자 몇 개를 조율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올해 안 통과를 예정을 한다면 나머지 군소 야당들도 서로 간에 양보를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협상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언제 올라오냐는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금 늦추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법안을 합의에 무르익고 이 시간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다른 군소 야당들의 절실한 노력이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면은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화면 한쪽에 이 시각 국회의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밤샘 농성을 이어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도울에 모여서 현재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얘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잠시 좀 들어볼까요?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4+1에서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기재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은 나중에 또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현장 그 모습은 여러분께서 너무도 생생히 잘 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 모습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재정 대변인의 얘기를 좀 계속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제 예산안 처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과 협의할 수 있는 데까지 협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셨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협의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협치가 중요한 거 사실이고요. 합의제가 중요한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은 다수결제를 해놓았습니다. 다수결제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협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협치가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목표에 합당한 방식으로 적절한 법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들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면, 마냥 합의를 이유로 미룬다면 그건 집권 여당의 직무유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심재철 의원님이 당선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사실상 리더십이 이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첫날 여당과 야당 함께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던 내용이 의총에 추인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예측이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재철 의원으로서는 신임 원내대표로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아직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고요. 심지어 심재철 의원님의 그 협상안을 놓고 의총장에서 갑론을박이 길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한 중진 의원님은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갓 뽑은 신임 원내대표를 데려다가 협상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를 얘기했는데 흡사 갓난아이를 데리고 뭘 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요.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협상을 미루고 보이콧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인가. 그리고 또 스스로 뽑아놓은 원내대표의 어떤 권위조차도 세워줄 수 없는 자유한국당 내부 질서가 사실 궁극적으로 단일 대우로 어떤 투쟁을 한다든지 협상 테이블에 온다면은 다른 상대당인 뭐 우리 여당과 다른 개혁연대에도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스스로도 정리되지 못하는 국면이 앞으로 뭐 국민께 조금 더 혼란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도 염려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네네. 짧게 몇 네네. 가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마장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패스트트랙 법안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을 하신 선거제와 관련된 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이 있습니다. 일단 그 상정해서 처리할 순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먼저입니까? 네, 뭐 사실상 개혁연대에서 공직선거법을 먼저 올리기로 했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저희는 그 순서를 달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남은 이제 논의를 이어가는 우리 정치 세력들도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제 합의를 위해서 각각의 입장을 조금 더 물리는 태도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고 내년 싶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는 17일부터 맞습니다. 시작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 전까지는 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목표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만큼은 우리도 아무리 여러 방식의 이제 좋은 얘기들도 국민들께 예측 가능한 선거라는 그 데드라인만큼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가운데서 국민에게 또 그 명분에 대한 동의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자유한국당이 없는 상황일수록 우리야말로 그런 명분에 합당하기 위한 나름의 외형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네. 공수처법은 언제까지 처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상 이제 지금 선거법 합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법안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갈무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선거법 패스트트랙 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곧바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은 국회 로텐도울에 있는 김연아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년 전 발전소 현장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그의 어머니와 동료들이 바라는 건 이런 희생이 더 나오지 않는 것 하나인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가 참 힘겹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22개의 권고안이 나왔지만 일하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입니다. 그 현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문득부터 생각이 나요. 어쩔 때는 거기서 그냥 용균이가 그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진행되는 것도 없고 그걸 지켜보는 아들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나타나지 않았을까. 제가 많이 미진하고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선배님께서 피켓을 들고 바라셨던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이 모든 건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안전조치가 미리 마련이 돼 있고 이게 지켜지기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많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올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어서 류정화 기자입니다. 사고는 사소한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조사서 482건을 분석했습니다. 떨어지거나 끼이거나 깔려 숨진 경우가 대부분. 사망자 667명 중 추락사가 272명이었고 끼임과 깔림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붕 보수공사를 한다면서 뒷고설 안전 발판이나 추락 방지망 설치는 하지 않았고 지하 배관공사 현장엔 흙막이 공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나 점검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안전 통로가 없어서 혼자 일하다가 사망한 겁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무시된 건 효율을 우선하는 현장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러면 너희는 시간만 때우네. 당신들 하루 일당이 얼만데 빨리 일해라. 누구나 아는 사고 원인, 기본 중의 기본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어젯밤 자신들이 마련한 예산안을 정기국회 종료 직전에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장은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습니다. 여야의 대치는 오늘부터 더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제 개혁, 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우선될 것이라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날치기 처리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도 해산하지 않고 국회에 남아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어젯밤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단 2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미사일 관련 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향해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 약속을 지키라고 다시 압박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 연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된 34살의 핀란드 마린 총리가 의회 승인 투표도 통과해서 총리 자리에 공식적으로 올랐습니다. 19개 장관 가운데 12곳에 여성을 임명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예산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으며 만약 축소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축소 조치가 국가 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61개 나라 가운데 58위로 올해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나 회장은 식약처의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체코 동부의 한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한 대학병원의 외상병동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을 향해 한 남성이 총을 쐈습니다. 6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이후 도망친 용의자는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자신에게 총을 쏴 숨졌습니다. 폭력 전과가 있는 용의자는 심각한 질병으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랜딩 기어가 망가진 경비행기 한 대가 비상 착륙을 시도합니다. 기체가 땅에 닿는 순간 바퀴가 부러지며 날아가 버리는데요. 비행기는 그대로 활주로에 쏠리며 미끄러졌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코스타리카에서 일어난 아찔한 사고인데요. 천만다행으로 타고 있던 조종사와 4명의 관광객은 다친 곳 하나 없이 무사했습니다. 당국이 비행기의 랜딩 기어가 망가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8명을 태우고 남극에 가던 칠레 공군기가 실종됐습니다. 해당 화물기엔 군인 등 승객 21명과 승무원 17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남극기지의 설비를 점검하려고 떠났다가 현지 시간 9일 저녁에 교신이 끊긴 겁니다.
실종된 지 7시간가량이 지난 뒤 칠레 공군은 비행기가 추락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이 항공기와 선박을 동원해 추락 예상 지점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미술가인 뱅크시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버밍엄의 거리에 루돌프 벽화를 그렸습니다. 노숙자가 누운 의자 옆 벽면에 2마리의 루돌프 사슴이 그려져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의자를 매달고 달려나갈 것 같은 모습인데요. 뱅크시는 직접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모습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덕분에 해당 노숙자는 행인들로부터 따뜻한 음료와 음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이 그림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손상되지 않게 잘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변에 시커멓게 쌓여있는 건 다름 아닌 젠데요. 재가 섞인 검은 바닷물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들어 놀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해변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인근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산불 때문에 그 재가 해변에 밀려와서 이렇게 수국이 쌓인 겁니다. 이 재에 유해물질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호주에서는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에 지난달부터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공기의 질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윤아 캐스터,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인 가운데 이렇게 곳곳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현재 수도권과 강원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농도는 5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평소의 3배 가까이 치솟아 있습니다. 낮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되면서 농도는 더욱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농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여서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공기질이 안 좋겠군요. 네. 그런데 내일부터는 조금 깨끗해집니까, 공기가?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찬바람이 불어오고요. 따라서 공기도 깨끗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보통, 남부지방은 좋음 수준까지 회복하겠고요. 현재 발효 중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특보도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물러가고 하늘도 청명할 것으로 예상돼서 한낮에는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예,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기온이 내려갑니까? 네, 요즘 좀 평년 기온 웃돌면서 겨울답지 않게 포근했는데요. 네.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내일 영하 4도, 모레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최저 기온 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다시 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영하권으로 조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윤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합의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이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 차관보의 발언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한국이 상당한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게 방위비 협상의 옵션이 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개념상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은 협상에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우리는 그냥 흘려듣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케빈 파이 미국 국방부 조달 담당 차관보가 한 말인데요. 한미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이 옵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개념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적 외교 관계와 또 협상 스타일을 꼽았습니다. 다만 자신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협상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 진행 상황을 반영한 발언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50억 달러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 연내 협상 타결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 무기 상당량을 구입하는 문제를 협상에 연계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상수기구가 정족수 부족으로 기능이 정지됐다는 소식입니다. 상수기구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어제부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소위원 3명이 무역 분쟁 한 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WTO 규정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는 상소위원 7명 중 6명이 공석이 되면서 출범 24년 만에 상수기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WTO 측은 앞으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대책을 찾을 예정입니다. 네, 이제 연말이라서 한 해를 결산하는 소식들이 또 많이 들려옵니다. 미국에서 올해 단어가 선정이 됐네요. 네, 매년 올해의 단어를 정해온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그들을 뜻하는 이 데이라는 단어의 온라인 검색 건수가 지난해보다 313% 폭증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 이 데이 검색량이 폭증한 것은 제3의 성을 지녔다고 주장한 모델 오슬로 그레이스 등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현상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스캔들 특검 조사와 관련해 정의, 저스티스가 올해의 단어에 선정됐고 2017년에는 페미니즘이 뽑혔습니다. 네, 끝으로 그린란드의 얼음이 최근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50개 기관 소속 극지 연구자 96명으로 구성된 국제 공동연구팀이 26개의 탐사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그린란드를 덮은 얼음이 1990년대에 비해 최근 10년 사이 7배 더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그린란드가 올해 최악의 폭염을 겪었는데 그 수치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빙하 감소량이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을 보면 네.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걸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검찰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당시에 공소 시효가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사실 정경심 교수를 뭐 정확히 조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관련돼서 어떤 자료, 증거 이런 걸 이제 확보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부랴부랴 기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이 인지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을 작성해서 기소를 하고 나중에 정식적으로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공소장을 이제 변경하려는 그런 네. 의도로 공소를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소장 허가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다른 사건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이게 받아들여지는 상황들이 많습니까? 그건 이제 사건마다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게 표창장 유죄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문서 유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범행의 일시 이런 게 착오가 있다랄지 아니면 이제 범행의 방법 같은 것이 좀 달라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공소장 변경을 대부분 많이 허가를 해요. 이제 저희도 변호사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표창장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이 거의 유죄했다는 부분 빼놓고는 네. 전체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기본적인 사실은 표창장을 유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표창장 유죄를 할지라도 행사의 목적이랄지 범행의 일시랄지 아니면 공범 관계랄지 범행의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전에 있는 공소장하고 변경할 공소장하고 네.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기본적인 사실이 이제 그렇게 법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허가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변경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니 표창장 위조를 한 것이 기본 사실인데 네. 나머지가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공소장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법정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아마 이에 대해서 재판장이 또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 9월 6일에 기소를 했을 때 뭐 정치적 기소다 뭐 이런 비판과 지적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어제 재판부는 이게 상당히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네. 일단 뭐 기소는 그 당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기소를 했지만 이걸 변경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를 하면 결국 공소 기각이나 또 무죄 판결이 날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검찰은 치명적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소 취소를 하고 지금 변경된 공소장에 맞춰서 다시 기소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건 공소 취소하지 않고 이제 재판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이 본인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미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는 하지 않고 아하. 새로운 공소를 기소를 해서 공소를 제기해서 두 가지를 좀 판단을 받아보고 일단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아마 다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15가지잖아요. 사문서 네, 위조 네, 혐의 네, 말고도 14가지 혐의가 있는데 이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재판에 어제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된 부분이 혹시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니 큰 영향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사 이 부분이 이제 무죄나 공소기각이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또 지금 11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그걸 행사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위조했다는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를 했다랄지 아니면 일부의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또 검찰에서 또 새로운 기소를 하기 때문에 유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전제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조가 안 됐다고 하면 11개 범죄 혐의 중에서 입시 비리와 관련된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지만 이것이 유죄와 관련된 것이 이제 유죄가 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 11개 범죄 혐의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네,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어제 보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네네. 추가 수사된 내용에 대해서 기록 열람 복사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이제 복사 열람이 좀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또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방어권이 침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경고한 걸 보여요. 빨리 복사 열람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석방에서 재판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삼성과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거둬들인 이른바 이름값 얼마나 될까요?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열사들에게 회사 이름값을 받으면서 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지는 않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계열사인 글래드호텔 상표권을 자신의 개인 회사로 넘겨서 사용료 등 31억 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대기업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회사 이름값이 해마다 늘고 있어서입니다. 지난해도 약 1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건 LG와 SK입니다. 각각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주로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서 사용료를 받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대가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아서 총수일가가 손쉽게 부당한 이득을 얻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료를 너무 적게 받아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줄 수 있어서입니다. 부당 지원 혐의가 있어 보이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조사 및 법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각 기업이 상표권 사용료를 걷는 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음원 사재기 논란, 또 오디션 순위 조작 문제, 가요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최근 있었죠. 지금의 시스템이 달라져야 해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박지훈 변호사와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사안이 다 신뢰성을 흔드는 일이에요. 먼저 그 음원 사재기 논란부터 얘기를 해보면 그 음원 사이트의 순위가 사실 소비자들이 그 음악을 고르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인데 이거를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뭐 사재기를 하고 그런다니까. 그 순위가 참 네. 중요한데요. 그 순위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도 볼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순위가 그걸로 이제 구입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게 사실 문제가 아닌가 되면서 이전까지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실명이나 그룹이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워낙 이 가요계에서 이 문제가 화두이다 보니까 시상식도 많이 열리는데 여기서 가수들이 또 많이 언급을 이 문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법적 공방으로 번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경 씨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 그룹이나 가수들 실명을 공개하면서 또 실명을 공개받은 그 가수들은 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법적 공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음원 사재기 관련해서 조금 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하는 방법은 기획사라든지 소속사 이런 데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팬들이 이렇게 자기가 응원하는 그 가수한테 많이 사주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사재기가 있었다면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네.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처벌 규정이 있긴 한데 처벌이 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2016년에 이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음악 산업 육성에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음원을 사재기해서 음악 산업을 교란시켰을 때 특히 음반업자가 영상물 업자가 이렇게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팬들이 했을 때는 뭐 상관이 없고요. 문제는 예전에 한번 고소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걸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 또 문화부에서 한번 뭐 네. 사재기 의혹을 진상조사를 했는데 한 건도 적발을 못 해냈습니다. 그 이유는요. 스트리밍 업체에서 이거를 데이터를 주질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심은 가겠죠. 특정 시간에 갑자기 한 음원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뭔가 사재기라든지 뭔가 문제가 될 거라 보이긴 한데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아직까지는 적발 건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면 네. 좀 이번에 이를 계기로 해서 좀 적극적인 수사를 하면 좋을 텐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좀 힘들까요? 부정적입니다. 사실 네. 이 사건은 사재기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사재기로 의혹받는 거론됐던 그 사람들이 이 박경이라는 가수한테 명예훼손 고소한 거거든요. 다른 차원의 지금 사건이 되기 때문에 과연 명예훼손이 맞냐 안 맞냐 이걸 네. 보는 거지 사재기를 했냐 안 했냐는 네.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밝혀내기는 쉽진 않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사실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거지만 일단은 음원 사재기 논란에 대한 해결책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서 얘기하신 대로 업체 측에서 자료를 안 준다. 네. 그러면 자료를 주게 규정을 바꾼다든가 또 그거를 믿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있어야죠. 이런 규정이 필요한데 그것도 쉽지가 소비자들 않을까요? 대부분 사실은 순위를 보고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 순위가 조작된 순위라면 사실은 어쩌면 산업이라든지 음반 산업을 교란시키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벌 규정이 있는데 처벌 규정이 형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좀 공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시스템화 해야지만이 네. 뭐 소비자들도 그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음원 사재기 같은 게 없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오디션 프로그램 그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참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지를 받은 거기 나온 이제 연습생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20일에 첫 재판이 열리죠? 맞습니다. 시즌 1부터 시즌 4, 4개까지 모두 조작했다는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아주 뽑을 사람 정해놓고 그것을 그냥 위에서 다 정해서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발견됐고 그 와중에 뭐 금원이나 이런 게 오갔기 때문에 부정청탁법, 뭐 횡령, 사기 여러 가지로 지금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본 그 시청자들, 뭐 문자 투표에도 참여를 한 네. 시청자들도 사실 피해자고 또 그런 조작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연습생들도 또 피해자고. 그렇죠. 네, 어떻게 이거를 왜 구상할 수 했냐면 젊은이들이 여기는 공개적인 거는 정말 꿈을 자신이 잘만 하면 될 거라는 어떤 믿음 이런 걸로 연습을 했는 거고요. 또 많이 국민 프로듀서로 표현하는데 국민 시청자들도 여기 하나는 다 공정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공정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다만
사기가 가능해요. 얼마씩 내고 다 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손해배상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입증도 어렵고 여러 명이 합쳐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하긴 더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갈지는 조금 의문이고 또 연습생 입장에서는 계속 연예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쉽지가 않은 어려운 문제 두 가지를 오늘 짚어본 것 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이 아이들의 꿈을 들어보면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또 실감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 1위는 요즘은 운동선수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이자연입니다. 박항서호가 베트남 국민들에게 동남아시아 게임 축구 첫 금메달을 선물했습니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 대표팀은 현지 시간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를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게임 축구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1959년 첫 대회 때 월남이 우승한 바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이를 통일 베트남 축구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낮 동안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되면서 공기질은 더욱 탁해지겠습니다.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치솟겠습니다. 오늘 약하게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북부 지역에, 낮까지 그 밖에 중서부와 영남 서쪽 내륙에 5mm 정도 오겠는데요. 역시 양이 많지 않아서 먼지를 씻어내긴 어렵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 13도, 대구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북한은 대부분 최고 10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말 동안 중부지방 곳곳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어젯밤 자신들이 마련한 예산안을 정기국회 종료 직전에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장은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우선될 것이라며 본회의를 바로 열지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은 관련 법안이 상정이 되면 필리버스터 카드를 쓰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격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미사일 관련 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향해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 약속을 지키라고 다시 압박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 연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저녁 대전에서 한 50대 남성이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달아났던 용의자가 결국 경찰에 자수해서 정확한 사건경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